자, 먼저 136쪽의 주제 첫 번째는 붕당 정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붕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었죠. 원래 이제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으로 나뉘어졌죠. 그 계기가 된 것은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서 붕당이 생겼는데요. 이 동인 서인이 다시 정렬입의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강경파와 온건파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해군 때가 되면 이제 북인이 주도를 하다가 이 광해군을 미워한 서인 세력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 북인을 쳐내게 되고, 이 북인들은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새롭게 세운 왕이 인조가 되겠습니다. 인조 반정. 기억나시죠? 이때부터는 이 남인과 서인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다 효종을 거쳐서 현종 때 이르게 되면 예속 논쟁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자, 예속 논쟁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일단 예의에 관한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효종의 왕비가 이제 1674년에 죽습니다. 그때 이 대비는 아직 살아 있었는데 이 효종의 장례식을 치를 때 치른 후에 계속해서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서인의 송시열은 9개월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남인의 허목이란 사람은 1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왕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도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예속 논쟁은 두 차례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붕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붕당 간의 싸움에 숙종 임금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시도하게 되는 것이 황국정치입니다. 자, 황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국정을 국왕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전환한다. 그래서 환국이라고 하는 거죠. 국정 전환, 환국.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국왕이 한쪽 붕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들을 다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하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붕당이 힘을 잡게 되면 그 붕당이 너무 강해졌다 싶을 때 또 이 붕당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숙종이 자기 마음대로 붕당을 교체하게 되자 굉장히 정치는 혼란스러워지고 붕당 간의 공존의 원칙은 붕괴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황국이 1680년 이후로 총 3차례가 있었죠. 그래서 경신황국, 기사황국, 또 갑술황국, 요 3차례의 황국이 숙종 때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 또 물고 뜯는 이런 시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인은 쫓겨난 남인들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노론과 또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의 붕당은 동인 서인에서 다시 북인 남인 소론 노론의 사색당파라고 불리는 붕당 정치의 폐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 서인이 일당 전제화,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을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붕당을 철저히 탄압하는 변질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왕권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서인은 비변사라는 국정 최고기구를 장악을 하면서 당시 임진왜란 이후에 고위 간직과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이 활동 1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예송, 의례를 둘러싼 논쟁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복을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1차 예송, 그리고 효종의 왕비의 상복을 9개월 입느냐, 1년 입느냐, 이 2차 예송, 이런 예송 논쟁이라는 것이 서인과 남인이 왕권에 대해서 보인 태도를 또 잘 보여주는데요. 자, 어떤 의견 차이를 보였을까요? 상복을 짧게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서인은 왕이 이 정식 이제 혈통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대부와 같은 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 세력이죠. 그리고 왕권을 낮추려고 하였다 하고요. 남인 같은 경우는 왕이 어쨌든 왕 자리를 얻었으면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왕권 강화를 주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붕당 정치의 변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붕당이 대립을 일으키면서 이 서원의 증설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붕당 대립기에 130여 개 전국에 있었던 서원이 붕당에 격하기에는 428개,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세력을 키우려고 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숙종 때 황국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렇게 정치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제 조선 후기의 정치는 의정부와 육조 체제에서 비변사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죠. 임진왜란 이후로 국방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집권봉당이 이 비변사의 고위 관직을 독차지했다는 거, 그럼으로써 의정부와 육조 기능은 이제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중앙군의 5위라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훈련도감이라는 포수, 살수, 사수, 3수병으로 구성된 포수는 총 쏘는 것이고요. 살수는 뭡니까? 칼을 사용하는 거죠. 사수는 활을 사용하는 병사입니다. 이런 직업군인 체제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훈련도감 플러스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까지 해서 숙종 때 5군형 체제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탕평정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탕평정치는 사실 굉장히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단골 출제되는 파트죠. 탕평정치 하면은 떠올라야 하는 두 명의 왕이 있는데 바로 영조와 정조가 있습니다. 자, 영조의 탕평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의 폐해를 경험한 영조는 탕평책으로 붕당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바로 영조 임금이죠.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올라 있었던 영조. 이 탕평책에 대한 의지를 탕평비라는 것을 세움으로써 만방에 알리게 됩니다. 자, 이 탕평비에서, 이 탕평정책에서 탕평이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 탕평이라는 것은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 고르게 한다라는 뜻으로 편중됨이 없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당을 만들지 않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당을 만들지 않아 편중되지 않으면 왕도가 평평하다라는 서경이라는 책의 구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탕탕평평 이 말을 줄여서 탕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우침 없이 정당이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려고 한 것인데 이 탕평책에 대한 영조의 의지, 음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탕평책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이 영조가 이 신하들에게 탕평채라는 음식을 돌렸다고 하죠. 자, 이 탕평채는 도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검은색 김은 북인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이는 푸른색을 상징으로 했는데 미나리가 푸른색이 되겠죠. 그리고 남이는 붉은색을 이 상징으로 했는데 쇠고기를 볶아서 넣은 것이 남이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 청포, 이것은 흰색을 상징하던 서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색깔의 음식이 어우러진 이 탕평채를 돌려서 나눠 먹으라고 하면서 이 탕평책에 대한 영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영조 임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당시에 정책을 펼치면서 탕평정치를 이루어 나갔을까요? 자, 일단 이 탕평파라고 해서 붕당을 없애자라는 영조의 입장에 동의하는 주로 이제 노론이지만 소론 세력도 등용을 해서 전국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조는 첫 번째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살림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살림은 관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향촌에서 은거 생활을 하면서 제자를 양성하던 사실상 이 붕당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던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붕당의 존재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조전랑, 이 붕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중요한 자리죠. 이것도 권한을 축소해버립니다. 그 다음 서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죠. 요거 170여 곳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영조는 군포 진술을 할 때 백성들이 너무 억울하게 많은 군포를 빼앗기고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균역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 균역법은 민생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계기도 되죠. 그리고 신문고 제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제도를 부활시키고 동국 문헌비고 속대전은 이제 조선의 기본 법전이 되는데요. 경국대전의 뒤를 잇는 조선의 법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편찬을 해서 이제 조선의 르네상스기라고 볼 수 있는 18세기 문화통치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영조는 탕평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붕당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또 탕평파 육성을 위해서 자신의 외척을 끌어들이면서 이 사람들의 힘이 너무 커지는 척신 정치의 폐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조의 뒤를 이어서 원래 왕이 되어야 했던 사도세자, 이 개혁적인 정치를 추구했던 사도세자가 쌀 뒤주에 갇혀서 죽는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정조의 탕평정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조는 영조를 뒤를 이어서 탕평의 원칙을 개선하였죠. 하지만 당파 싸움에 휘말리기보다는 그 의견이 옳으면 받아들이는 탕평책을 추진하였고요. 노론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론과 남인까지 중용을 해서 특정 붕당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을 견제했습니다. 자, 정조는 왕권 강화책으로 유명한데요. 이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똑똑한 학자들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서 규장각을 설치하죠. 원래 이 규장각이라는 것은 왕실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주의 글을 보관하는 것을 1차적인 임무로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이 개혁적인 신하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곳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신진 인물이나 학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물을 재교육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했죠. 자, 이러한 정책을 초계 문신제라고 했는데요. 똑똑한 신하들을 발굴하는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능 있는 인물이 이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겠죠? 그럼 의정부에서 이 신하를 선발해서 국왕에게 보고를 하고 국왕은 이 신하를 규장각에 소속시켜서 더욱더 학문을 연마하고 또 왕을 지지하는 신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는 기능까지 했습니다. 자, 특히 정조는 설에 대한 차별을 또 완화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유명한 실학자인 박제가, 유득공 등이 규장가계에 등용이 됩니다. 설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평민이거나 천민인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신분에 굴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조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것이 장룡령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이 군사력이 있어야 힘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정조는 평생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장룡영이 굉장히 국왕의 호위 능력이 강화되어서 한때 오군영을 능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조는 시전상인인 금난정권을 폐지하고 상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해통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신해년에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난정권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물건을 팔 수 있는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즉 독점권이죠. 독점권. 어떤 물건을 독점해서 팔 수 있는 권리를 없앴다. 그 말은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전상인 일부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수많은 책들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의 개혁 정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수원화성의 건설이었죠.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 수원화성은 사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정치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장용영까지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수도를 옮기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조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탕평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탕평 정치라는 것이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민생을 위한 개혁 정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왕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불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로서 오히려 이 정조가 죽고 난 후에는 세도 정치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정치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안타까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